중국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신뢰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일단은 이게 목표 수치를 맞추는 것 이게 4분기에 5.4 이상을 해야 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시진핑 집권하면서 2035년까지 중국 GDP를 2020년에 2배를 만들겠다. 적어도 10년, 15년 사이에 4.8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4.7, 4.6대로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목표를 못 맞추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의 플러스 중국 전인대 회의 중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 중국이 진짜 연이어서 계속해서 진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이제 곧 발표될 특별국채라고 부르던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가 다들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결정하는 전인대 회의가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은 뭐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국 대선 후보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그 전인대를 한 걸 보면 10월 달에 13일, 21일, 22일, 20일, 27일 항상 요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11월로 넘어가요. 11월 4일에서 8일 그러면 11월 5일 날 이제 미국의 뭐 대선 결판이 나는데 그거를 겹쳐가지고 지금 딱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 미국 대선도 가장 핫한 것이 이제 중국 때리기에서 누가 더 세게 때리냐. 네. 요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도를 맞기 싫다. 이제 요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일부터 하면 될 걸 그것도 4일에다 걸쳐놓은 것은 이제 결과를 한번 보고서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이제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좀 센 혹은 이제 파격적인 부양책을 냈을 때 미국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예를 들면 트럼프도 그 60% 때리겠다고 그러다가 100% 때리겠다. 이렇게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더 강한 대중 강경책이 나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에 이제 숫자를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긴 보니까 요즘 미국 그 대선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할 정도로 중국 때리기에 진짜 더 혈안인 것 같은데 그런 이면이 있었네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자 이런 내막인 것 같은데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적어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별국채 이게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방식의 용처로 발행되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투자 성과가 달라질 것 같아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될지 또 어떤 수준일지 짐작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중국이 엉터리 같기도 하지만 미국하고 똑같이 그 국회가 국채 발행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원이 우리로 치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채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가 허용해 준 걸 보면 국채 발행 한도가 30조 8,600억인데 이미 발행한 게 30조 300억이에요. 그래서 8,300억 정도만 여력이 있고 지방채 마찬가지로 42조 1,700인데 40조 7,400을 해가지고 1조 4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소진율이 97%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끈하게 몇 조를 더 쏠려고 하면 한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도가 방금 얘기하신 그 의획격인 전인대에서 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를 할 거냐 하는 거는 관심사인데 이미 한 2조 6천 정도는 발행하는 걸로 연내에 이제 결판을 냈고 이제 추가적인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거기 팁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할 것 같으면 굳이 날짜를 10월 아닌 11월로 연기할 필요가 있었냐. 그것도 미국 대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규모가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이즈는 대략 한 6조에서 12조 사이. 그래서 6조면 GDP 5% 이제 1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뭐 중국은 항상 그 우리처럼 그 언론에다 뭐를 흘려가지고 정책에 태핑을 하는데
중국은 교수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태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한 10조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4명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뭐 기재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 예. 그다음에 칭화대학교 교수 2사람, 그 경제관리학원에 있는 리타오쿠이 교수나 탕타이 교수, 그리고 공무원 발전 뭐 중심에 있는 연구원, 예. 이 4사람은 10조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과학원에 그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제 이용된 같은 사람은 한 20조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최근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20조냐 10조냐 이제 그것을 그냥 아무 자기 주장만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중국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 다수가 10조 정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이미 뭐 결정했겠지만 아마 그 정도 레벨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이걸 어디다 돈을 쓰냐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난 2008년에 보면 중국이 그 GDP 성장률이 12%에서 6% 내려오니까 원자보 총리가 이제 4조 위안을 퍼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주로 이제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런 데다가 한 절반 돈을 넣고 지혜 복구하는 데 또 한 4분의 1을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런 쪽은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신 SOC 그래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에다가 아마 많은 돈을 집어넣는 이제 또 미국하고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기술 전쟁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이런 여러 내용들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숫자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이미 뭐 시나리오별로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건 형식상의 요건을 빌려서 발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지금 규모를 보니까 GDP의 5% 10%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부양책을 준비 중인데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뭐 당근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예. GDP가 마이너스 나왔냐? 이건 아니고요. 네. 중국의 지금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는 중국이 세계 공장 뭐 이렇게 해서 제조업 안 되면 이게 망하는 걸로 수출 안 되면 망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는데 네. 지금 중국 GDP의 가장 중요한 건 GDP의 한 56% 3분의 2가 되는 내수 소비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수출은 한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수가 통상 2자릿수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1% 가까이 떨어졌어요. 가만두면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소비 침체를 막아내질 못하면 이것은 정권의 리스크로도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게 2자리 하다가 1자리로 떨어졌을 때 충격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절대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은 뭐 우리는 소비가 뭐 6분기 마이너스 뭐 이러는데도 뭐 그냥 가는 건데 예. 그 우리는 가끔 소비가 크게 마이너스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거니 하지만 중국은 이제 처음 당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쇼크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가 경제에 관련되는 모든 부처들이 나서서 부처마다 경기 부양책을 내는 이유는 아마 그런 내부적인 위기감, 네. 이제 처음 당해보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비 부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딱 제시하고 그거를 금과옥조처럼 아주 지켜가는 걸로 유명한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설정된 숫자를 봤더니 경제 성장률 5%를 목표로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5% 달성될 것 같지 않으니 막판에 부양한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그 견해도 맞는 겁니까? 일부는 맞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를 빼고는 예. 정부가 발표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신뢰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스태프들, 경제 관료들의 능력이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 용병을 한 용인수를 쓴 리더의 이제 문제로 이게 귀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일단은 이게 목표 수치를 맞추는 것
이제 4분기 안에. 그래서 1분기에 5.3, 2분기에 4.7, 3분기에 4.6이기 때문에 네. 이게 4분기에 5.4 이상을 해야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 달 동안에 이제 재정, 금융 뭐 다 이제 부양을 하는 조치가 이제 나왔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시진핑 집권하면서 2035년까지 중국 GDP를 2020년에 2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연평균 4.7에서 4.8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030년 이전까지는 5%대 성장을 해야 연간으로 이제 후반에 4.8에서 2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적어도 10년, 15년 사이에 4.8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4.7, 4.6대로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목표를 못 맞추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것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 일단은 수치를 올리자. 그렇게 이제 그 내부적인 합의를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옛날에 뭐 5차 계획처럼. 근데 2025년이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예요. 근데 대략 5% 이상 성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5%도 해야 되지만 금년에 못하게 되면 내년에 더 어려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장기적인 목표 또 중기적인 목표 또 단기적인 이제 정책의 신뢰도 요 세 가지를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다 해내야 되는 부담감이 막 굉장히 과격한 또 이제 홍수처럼 뭐 서방 언론에서는 바주카포로 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퍼붓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한번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성장의 여력이라고 할까요? 잠재 성장률을 비롯해서 성장을 달성하는 수치들이 좀 떨어지게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위기 때 투자 안 했던 기업들, 위기 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궤도에 오르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요즘 중국의 실업률도 만만치 않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실업률은 뭐 5.4 해서 지금 5.1로 9월 달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연초에 뭐 14.6에서 8월 달에 18.8로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왜 5%에 목을 매냐 하는 거를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주의 국가의 GDP는 이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GDP의 한 63%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많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 1180만 명 같은 경우에 그래서 1200만 명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GDP 1%당 고용 유발 계속 한 240만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5%는 해야 12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에다가 이제 목을 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갔다고 해가지고 조금 쇼킹하긴 했는데 지금 9월 달 통계는 좀 떨어졌어요. 18.8에서 이게 17.5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이 항상 7, 8월에 이게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이제 9월 학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졸업한 친구들이 8, 9월까지는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을 안 가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 거고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10월, 11월 가면 떨어지는 추세일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실업률은 오히려 5.1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업들이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이 뭐 신입사원 이 사람들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좀 줄였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이 빨리 경기 회복에 맞춰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들을 많이 채용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여러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국 내부 사정이 정말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목표치를 설정했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벌써 그 목표치를 어긋나서는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어떤 상황 판단 아래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 부양책이 나오니까요. 실물 부분의 변화는 뭐 부양책이 나온다고 바로 내일부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증시나 이런 데는 엄청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 증시나 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고. 이 9월 13일 이후로 이게 10월 8일까지 2주 동안에 주가가 29%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월 15일에 마이너스 8%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해 가지고 플러스 3%. 그래서 9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뭐 129%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거쳐서 122%. 예. 그래서 뭐 전 세계 주가가 다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중국만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22% 올라서 뭐 전 세계 주가 중에 가장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은 아직 재정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조금씩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예. 이제 부동산이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일선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이건 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10월 10월 초에 하루 평균 거래되는 주택이 대도시가 이게 한 6천 채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10월 20일 거래된 걸 보니까 이게 22,900채 정도. 예. 그래서 거의 한 3배 가까운 거래량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요 얘기는 결국은 뭐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저가 매수. 예. 이제 요게 부동산 시장에도 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이제 중국의 당세일 1번부터 24번까지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에서 9월 달 회의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이 부동산의 가격 하락은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마니들은 이게 더 이상 빠질 일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를 부동산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양책을 쏟아 놓자마자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는데 어떠세요?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달궈 올라지면 이게 실물 경제의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근 3년 반 동안 중국은 역자산 효과. 그래서 주가하고 부동산이 거의 GDP 한 48%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집이 5억 되고 10만 원짜리 주식이 이제 5만 원 돼버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급한 게 투자 심리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중국이 선택한 것은 주가를 먼저 올리자. 이게 1번이고 부동산에 있어서도 가격 하락을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막자.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역자산 효과 3년 반치를 이제는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로 이것을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정책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시에 자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건전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뭐 기업들에게 자금 수혈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불과 한 2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번에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찰나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가동되는 이 뭐 악순환 이거 끊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기조 속에서 헝다 완다 비구 이완 등 굵직한에서 어려워지는 것도 보고 있었다 싶을 정도의 태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부동산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걸로 다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중국 GDP의 30%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이제 경제 전체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 있고요.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13에서 많았을 때 17%. 그 정도 레벨이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이제 지나간 노래고요.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업종 이것의 비중이 GDP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은 뭐 개인들의 자산에서 한 60% 이상의 돈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 효과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그 소비 심리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경제를 끌고 가는 이제 기관차로서의 부동산은 뭐 예전처럼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는 중국 경제 그리고 그 중국 경제에 대한 해법을 중국 정부는 어디서 찾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과 결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이 대중정책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요. 이번 부양책이 미국 대선도 염두에 두고 일어나는 행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기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행보는 뭐고 또는 무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행보는 뭔지 좀 구분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T의 공격, 트레이드로 공격할 거고 네. 해리스가 되면은 또 T죠. 테크로 공격하는. 그래서 뭐 계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이제 늑대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 중국한테는 기다리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왜 내수 부양을 저렇게 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신뢰 회복의 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것은 내년도에 미국의 그 새로운 대통령이 대중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수 부양책이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수가 GDP의 거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것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수출은 뭐 내년에 어떤 뭐 지표를 보더라도 세계 경기가 하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금년보다 훨씬 나쁜 수출 뭐 트렌드를 보일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수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내수가 3년 반 동안 내리 이제 뭐 악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키우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를 그 대비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중국산 제품들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존 관세율의 2배 가까이 올린 품목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유럽도 나름대로 관세율을 중국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수출은 점점 녹록하지 않으니 대외 지향적인 경제 행보가 아니라 철저히 중국 내부의 내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 우리가 중국에다 보내서 중국이 제3세계 국가로 뭔가 재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 중국 내수 소비자들이 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생산해서 중국에 비즈니스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기업들도 전략 전술을 바꿔야 되나요?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오형 팩토리로 생각했다가 이제 대거 나왔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자동차 우리 현대차는 뺐지만 BMW, 벤츠, 아우디, 뭐 토요타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고요. 예. 핸드폰 우리가 중국에서 뺐지만 애플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우리 카페베네 같은 프랜차이즈 다 나왔지만 네. 미국의 스벅은 계속 장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장품 회사들 다 빠졌지만 미국 에스트로드는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이 뭐 죽었거나 폭망인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생존력이 이게 떨어져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이제 탑 브랜드들은 지금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의 확대를 뭐 기회로 삼아서 늘리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뭐 중국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건 밑에 사람 얘기고 예.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전 세계 벤츠의 34%를 사고 미국이 14%, 독일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소비의 양극화, 예.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 돈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콧노래를 화장실에서 부르는 네. 그런 현상이 사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중국이 어려워진다라고 착시하면 안 되고 중국의 돈 있는 계층, 양극화 추세에서 충분히 자금여력 있는 사람들은 공략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또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요즘 한 가지 외신을 봤더니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리스는 바이든과 함께 그 관세율 조정하는 아주 세부적인 숫자들을 파인 튜닝 해왔었는데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거의 기존 관세의 2배 가까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 대표적으로 SMIC 같은 데는 크게 이제 업황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신의 반응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 몰려간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역시 교수님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중국의 반도체에서 SMIC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예. 전 세계 주가는 뭐 다 빠지고 있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예. 그래서 요거는 제재 역설입니다. 아이러니가 있는 건데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이제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64조 원 정도 뭐 미국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 준다고 하는 생산 공장 짓는 데는 390억 불 뭐 이 정도를 지급하는데 중국보다 더 큰 자금을 지원을 해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새로운 재정 정책이 생겼을 때 어디다 주로 포커스를 하냐 그러면 신 SOC. 네. 이건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대부분 사실은 IT죠. 서버들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반도체를 누가 공급하냐 그러면 미국이 막아놨기 때문에 예. 중국 업체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기업 SMIC의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중국도 뭐 금리를 계속 내릴 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늘게 되는데 중국도 지금 이제 집중되는 투자는 다 IT 투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그런 한 세 가지의 배경하에서 이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 반도체사 다 죽어야 되는데 네. 2021년 이후에 오히려 중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커졌어요. 그래서 SMI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마켓에서 랭킹이 5등, 6등 했었는데 그러면 1, 2분기에 삼성 다음에 세계 3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재 역설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시장이 너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제재를 해준 것이 기술 개발의 가속화, 예. 그다음에 정부가 국산 제품 이제 우선적으로 구매라고 하는 국산화 정책의 수혜를 있기 때문에 예. 뭐 결국은 시장이 이 SMIC를 키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겐 기회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뭐 삼성전자 요즘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논조가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요 관점에서만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사이에 삼성이 제일 잘하고 있었던 D램 분야, 이 D램 분야에 중국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추격이 너무 거셌고 이제 삼성이 D램에서도 위기 아닌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이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삼성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핑계를 다 이제 거기다 갖다 대는데 그건 좀 과장인 것이 지금 D램 마켓이 소위 말 HBM 같은 하이엔드 쪽하고 범용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범용은 이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니까 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장 42개를 짓는 것 중에서 22개가 중국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용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전 세계 지금 D램 마켓을 보면 이제 공급 부족에서 요게 거의 이제 2분으로 가는 예. 이제 컵에 물이 이제 거의 다 찬 찰랑찰랑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고기에다 한 방울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컵이 넘치죠. 예. 지금 상황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서 이제 중국이 삼성을 공격해서 삼성의 점유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삼성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이고 예. 컵이 꽉 차 있는 데서 중국이 한 방울에 물을 떠뜨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예. 기술로 보면은 우리가 DDR5 정도를 이제 우리는 뭐 양산에서 팔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DDR 뭐 3 이 정도 4 이 정도를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자체도 놓고 보면 중국이 설계 기술은 뭐 미국 다음입니다. 우리보다 예. 월등히 더 센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탑10 패밀리스 중에서 보면 탑10 안에 그 윌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6등인가 7등에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는 단 한 개 기업도 없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번에 최근에 그 TSMC가 뭐 고해성사를 했지만 그 910B 칩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칩을 만들었는데 그걸 뜯어봤더니 그 TSMC 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중국이 아직 7나노 이하의 칩을 만들 실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도 그렇고 D램에서도 그렇고 기술력에서 아직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것은 그건 조금 더 뒤의 얘기고 삼성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TSMC하고 격차는 원래부터 그렇게 컸지 예. 뭐 5% 10% 차이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HBM에서 하이닉스에도 밀렸다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점유율이 빵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하이닉스하고 뭐 5% 내외 점유율 차고 1등하는 회사한테 넣지 못한다는 얘기지 세컨티어한테는 다 넣고 있는 건데 네. 조금 제가 볼 때 중국의 D램 메이커들의 삼성을 잠식했거나 추격했다고 하는 과장이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중국에서 적지 않은 반도체 매출을 올려줘서 그 돈으로 파운드리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스카웃, R&D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중국이 범용 반도체 등등 통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수급받으면 그래도 삼성의 돈줄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이게 범용에서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이닉스가 보여줬지만 뭐 하이엔드의 한 30% 정도를 장악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삼성에 버금가는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제품에서 이제 고수익을 사실은 누리는 거고 범용 제품 이런 그대로 물량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대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그것은 중국이 아마도 지금 전 세계 범용 제품이 한 23% 이러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한 35%까지 올라가는 걸로 뭐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그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뭐 초격차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금처럼 한 3단계, 4단계의 기술을 계속 앞으로 나가면은 뭐 범용을 쓰든 말든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일이고 우리로서는 또 계속적으로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TSMC가 범용 제품 만들어가지고 돈 버냐. 이게 하이닉스가 지금 범용 제품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죠. 그래서 삼성이 첨단 제품에서 어떻게 이제 1위를 다시 탈환하냐. 이제 그게 중요하고 뭐 삼성의 실력으로 보면 뭐 30년 구력이 한번 이제 드라이브샷 잘못 쳤다고 망했냐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병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중국 경제 부양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규모로 또 어떤 세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쭉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양책 지금 쭉 설명 주셨던 거 내수를 부양하는 데 목표가 있고 많게는 뭐 GDP의 10조 원 가까이 이번에 특별국채 등등을 통해서 물량을 풀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부분의 육성,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쭉 설명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양책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중국 경제를 막는데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봐야 되는가. 실물 부분에서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3, 4분기가 바닥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정부의 폭탄 붙듯이 붙는 이제 부양책이 아마 그러면 4, 4분기에 바로 숫자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기 때문에 아마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통화 승수가 0.5밖에 안 돼요. 돈 풀어가지고서 바로바로 이제 그게 안 나는데 오히려 재정 승수는 한 1.5가 됩니다. 그래서 왜 재정 정책을 많이 이제 그 고민도 하고 또 기대를 하냐 그러면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상무위에서 그 전인의 상무위에서 아마도 재정 정책을 조금 파격적으로 아마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아마 중국의 경기를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실패가 있으면 정부가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금 뭐 정부 부채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많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출로 이제 경기 불황을 이제 탈출시키는 뭐 그런 거죠.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중국이 어떤 내수나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도 대규모 국채 발행해서 경기 부양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기존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등등 중에 부실채권 인수하는 공기업 한 4개 만들어서 인수해서 다시 돌려줬던 그러니까 자금을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는 그걸 더 규모감 있게 구성하는 것 같다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 임시 미봉책으로 돈 돌려서 경제 돌리게 막았는데 그게 중국의 건전한 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 부양 효과도 단기에 그칠 거다 전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뭐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바 총리 때 한 것은 이제 전통 제조업에 왕창 돈을 퍼넣는 바람에 3년 뒤에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중국이 엄청난 비난도 받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자금의 대부분이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2008년의 부양책하고는 아마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많을 것 같고 또 어차피 앞으로 세계의 경제 전체 중국 경제 정책은 IT에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퍼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고 지금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중국 경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지가 궁금해요. 내수 중심으로 중국이 저렇게 키운다면 우리는 이제 중국 탈중국을 본격화해서 제3의 길들 수출처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잠재력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나요? 그래서 탈중국 한계로 전략하자는 것은 조금 리스키하고요. 예. 탈중국도 있고 진중국도 있고 감중국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죠. 서서히 빼도 되고. 네. 방금 이제 지적하신 소비시장의 확대가 있는 데들은 우리는 다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인 레토릭에 탈중국에서 노래 부르면은 생기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이 아마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안 팔면 어때? 뭐 유럽이나 미국에 팔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유럽에 팔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은 중동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반도체 소재 한 40%, 전기차 배터리의 80~90%를 중국에서 원자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이제 대유럽, 대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오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OEM 팩토리에서 이제는 원자재 공급국으로 스탠스를 바꾸고서 이제 전략도 가져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심을 거냐. 이것은 정말 석박사 논문 쓰는 것보다 더 피 터지게 연구를 해야 이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전 세계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를 바로 옆에 두고 우리가 저거 망했다. 팔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죠. 네. 근데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만나보면요. 요즘 중국 진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수준인 건 알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역으로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뭐 반덤핑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예전에 쳐다도 안 봤던 업종마저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이런 것들은 내수 좀 부양돼서 중국의 내수 경제가 좀 살아나면 좀 덜해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3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고 제조업에서 저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건 경쟁력의 문제지 어떤 나라의 뭐 공격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만 그러냐 아니면 전 세계를 다 그렇게 들어오는 그 이유는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포춘 500대 기업들이 와가지고 30년 동안 공장 돌리면서 기술 노하우, 규모의 경제를 다 만들어준 그 후유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공장 다 인수하고 기술 올린 그 베이스 하에서 전 세계로 다시 수출을 늘리는 그 구조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차별화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이 못하는 것, 중국보다 더 잘하는 것, 우리가 먹던 거, 입던 거, 쓰던 거 그냥 갖다가 파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하냐는 것은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도 노력해야 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뭔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살아보고 먹어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해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국 저거 망했어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답이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고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중국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우리한테 맞는 모델을 빨리 찾아야 이게 되는 것이지 뭐 중국이 어렵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들 우리한테는 돈 생기는 건 전혀 없죠. 그 중국만 또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가 또 괜히 큰 낭패 볼까 봐 많은 기업들이 제3세계 국가인 중동, 중앙아시아, 아세안 국가들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또 가봤더니 거기도 중국 기업들이 이미 다 또아리를 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 고속철도 사업 수주했을 때요. 중국과 한국 기업이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구축하는 사업을 일부 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제3세계 국가 공략할 때요. 중국이 이미 진출을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곳에서라도 중국과 뭐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는 게 나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3세계를 완전히 다 이제 먹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엄청난 반발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이제 그 데코레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KTX 같은 이제 고속철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은 세계 최강이고 네. 근데 이걸 다 먹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이제 나중에 담보 잡은 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으로도 지배한다 이런 비난이 전 세계로부터 쏟아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3의 파트너를 잡아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스무드하게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예. 한국 같은 이제 나라가 돈도 있고 예. 기술도 일정한 부분이 있고 그 분업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개척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좀 약했죠.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수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면 뭐 돈 되면 적하고도 악수하고 이게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네. 돈 안 되면 뭐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감정 섞지 말고 돈 될 만한 비즈니스는 우리가 코워킹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나 계기를 많이 마련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이제 협력의 방안을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모시고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잠시 웅크려들고 있는 호랑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의 자생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모감이 있고 또 내 안에서는 엄청난 경기 부양책으로 기술까지 확보하면 중국 기업들 정말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의 저가와 또 기술력까지 겸비한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 섹터들은 좀 우리가 먼저 좀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중요한 산업들 좀 권해주시면 어떤 거 꼽으세요? 뭐 여전히 중국이 가장 약한 것이 반도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노령화 인구가 전 세계 노인들의 5분의 1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이 무지 막 반도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중국이 40년간 공업화의 후유증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 환경오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사회 통제력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전 세계 최대 클린테크 산업은 중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게 뭐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잘하고 있고 예. 바이오도 우리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공통적인 이제 소감 하나를 물어보면 깨끗하다, 이제 클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류 들었더니 좋았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공기 맑고 아니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 나라,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클린테크 네.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조금 더 디벨로핑 해야 되지 않는가. 중국하고 장사해서 돈 벌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급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전병서 소장님 통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